이 이야기는 경기도 일산의 한 시장에서 있었던 이씨 할아버지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건우 회장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가슴 속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1995년 그의 추석 연휴였습니다. 5살 배기 딸 소연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나갔던 그날, 이건우는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 영원히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이건우는 전 재산을 털어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국에 현상금을 걸고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촉구했지만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소연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내 미경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소연이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난 후 미경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건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슬픔으로 죽어갔다는 것을요.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집사 김명수의 목소리에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던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건우는 70세가 되었고 부동산 재벌로서 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대한 저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이를 잃은 후 재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자식도 없었습니다. 김 집사, 나 오늘 시장에 좀 다녀올 거네. 네. 회장님, 추석 연휴라 사람들 엄청 많을 텐데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매년 이맘때면 시장에 가서 사람 구경하는 게 내 낙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야. 김 집사는 더 말리려다가 이건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물러섰습니다. 사실 이건우가 매년 추석이면 시장에 가는 이유를 김 집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파 속에서 소연이를 닮은 누군가를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럼 운전기사를 불러놓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운전할 거야. 이건우는 벤츠 열쇠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의 저택은 분당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곳 중 하나였지만 그에게는 텅 빈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일산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유괴당했던 놀이터가 있던 동네였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길을 달려 이건우는 시장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는 사람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저희 배추 한번 보세요. 올해 특별히 맛있게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 이 사과 맛보세요. 꿀맛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건우는 서둘지 않고 천천히 시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은 야채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야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고객들에게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당근 정말 싱싱하네요.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저희 가게 당근은 특별히 유기농이에요. 맛이 아주 달답니다. 이건우는 그 가게로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어 보였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당근 몇 개를 골랐습니다. 이거 얼마죠? 4,000원입니다. 아주 좋은 당근 고르셨네요. 여자가 당근을 봉투에 넣으려 팔을 뻗는 순간 이건우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소매가 약간 걷히면서 드러난 그곳에는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건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흉터는 소연이가 3살 때 주전자에 대어서 생긴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 손목에 있는 그 흉터.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거요? 어렸을 때 생긴 건데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이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그날로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우의 시야가 흐려졌고 다음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여자의 다급한 외침이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건우의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소연이를 찾았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건우가 눈을 떴을 때 그는 하얀 병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곁에는 김명수 집사가 걱정스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김 집사,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시장에서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큰 문제는 없으시래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신 것 같다고 하네요. 이건우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야채 가게, 그리고 그 여자의 손목에 있던 별 모양 흉터. 김 집사, 내가 쓰러진 야채 가게 여자분. 그분 어디 있어? 김 집사는 놀란 표정으로 이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빨리 그 여자분을 찾아야 해. 소연이야, 우리 소연이라고. 회장님, 진정하세요.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건우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김 집사, 제발. 그 여자를 찾아줘. 팔에 별 모양 흉터가 있어.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야. 소연이가 3살 때 되어서 생긴 흉터와 똑같아. 그리고 나이도 맞아. 고아원에서 자랐대. 소연이가 유괴됐을 때 5살이었으니까 지금 35살일 거야. 김 집사는 이건우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건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시장으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김 집사가 나가자마자 이건우는 병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소연이를 찾은 걸까? 내 눈에 보이는 게 환상은 아닐까?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이건우는 초조하게 병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신이 본 것이 정말 소연이의 흉터와 같은 것인지 2시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집사가 들어왔고 그 뒤로 야채 가게 여자가 조심스레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은혜 씨를 모셔왔습니다.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여자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5살이었던 소연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소연이일까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어린 소연이의 얼굴과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무언가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혜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쓰러지셨을 때 도와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이건우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김 선생님께서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서 이건우는 겨우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은혜는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건우도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손목에 그 흉터를 볼 수 있을까요? 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매를 걷어 손목의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별 모양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죠? 글쎄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있었대요.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5살이라고 들었어요. 1995년 가을에 일산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대요. 제 이름도 그곳에서 지어주신 거고요. 이건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소연이가 사라진 그해 가을, 그리고 그 지역. 은혜 씨, 제가 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겠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소연이었고 5살이었죠. 1995년 추석 무렵에 놀이터에서 잠시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어요. 이건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소연이에게는 손목에 특별한 흉터가 있었어요. 별 모양으로요. 3살 때 주전자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흉터였죠. 은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씨를 보는 순간, 그 흉터를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은혜 씨가 제 딸 소연이라는 걸요.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우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일까요? 은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평생 궁금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항상 누군가 저를 찾아오길 기다렸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제 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건우 회장님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왜 저는 고아원에 버려졌을까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유괴된 거예요. 이건우가 고개를 들어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를 찾기 위해 전국에 현상금을 걸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색했어요. 하지만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유괴범이 압박감을 느끼고 고아원에 버렸을 수도 있어요.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 이건우는 조심스럽게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제 소연이라면 당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어머니는 소연이를 잃은 슬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네, 당신이 사라진 지 1년 후에요. 그 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당신을 찾는 일이 제 삶의 목표였죠.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모두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병원 측에 얘기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건우와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말없이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어떤 연결고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소연이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나흘은 이건우와 은혜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우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은혜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은혜의 야채 가게를 찾아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채 가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은혜는 배추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후에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어요. 식당 서빙도 하고 마트 캐셔도 했죠. 그러다 28살 때 시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5해 전에 주인 할머니가 은퇴하시면서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사실 장사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제 가게라는 게 좋더라고요. 이건우는 은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들었습니다. 놓친 30해의 시간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없나요? 은혜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28살에 결혼했었어요.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했죠. 아이는 없어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건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그는 딸이라고 확신하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은혜가 물었습니다. 내일이요. 오후에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왜 무서운가요? 만약 제가 정말 이건우 회장님의 딸이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또 한 번 실망할 것 같아서요. 평생 부모님을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다니. 이건우는 조심스럽게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이건우와 은혜는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우와 은혜는 숨을 참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내 검토했습니다. 이건우님과 박은혜님은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전적으로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99.9%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건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당신은 이건우 씨의 친딸입니다. 이건우는 말없이 일어나 은혜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은혜도 천천히 일어나 이건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30해 만의 부녀 상봉이었습니다. 소연아, 내 딸. 이건우가 흐느꼈습니다. 은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상담실에는 오직 이건우와 은혜, 아니 소연만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건우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아이였다고. 소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계속 찾고 계셨다니. 이건우는 딸의 어깨를 잡고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너를 위한 방이 아직 그대로 있단다. 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제 방이요? 그래. 내가 사라진 후에도 나는 내 방을 그대로 보존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소연은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가게도 있고, 제 삶이.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이미 30해를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날 저녁 이건우는 소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 방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건우의 저택은 소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거대한 정원과 풀장, 그리고 높은 천장의 거실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소박한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쪽으로 오렴. 이건우가 2층으로 소연을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분홍색 문 앞에서 이건우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문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방의 문을 여는 것은 그에게 항상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소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5살짜리 소녀의 방 그대로였습니다. 분홍색 벽지, 인형들이 가득한 침대,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아이의 그림들. 모든 것이 소연이 사라진 그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소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문가에 서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주 청소하고 관리했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 소연은 침대 위에 앉아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름이 통통이. 이건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아. 통통이야. 내가 항상 끌어안고 자던 인형이었지. 소연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토끼 인형의 냄새,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건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너를 너무나 사랑했지. 내가 사라진 후 어머니는 매일 울었단다. 그리고 1년 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라져서.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너의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방 안의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연의 유치원 앨범, 그림책, 그리고 가족 사진들. 이건우는 각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소연에게 들려주었고, 소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 이건우 회장의 딸이라니. 이건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소연이라는 것만 중요하지. 그날 밤 소연은 이건우의 저택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 방이 아닌 손님방을 선택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가을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작은 흉터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별들 중 하나가 당신일까요? 저를 지켜보고 계신가요? 별빛 아래 소연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첫 밤을 보냈습니다. 30해 동안 이어진 이별이 끝나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소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고급스러운 침구와 넓은 객실은 그녀가 평소 자던 작은 원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전날의 일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이 30해 전 유괴된 이건우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 아직도 꿈만 같아. 소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정원사가 꽃들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녀의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명수 집사가 아침 식사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소연님. 잘 주무셨습니까? 소연은 아직 소연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소연님께서 편안히 드시고 준비가 되시면 정원으로 나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김 집사가 나간 후 소연은 트레이에 놓인 음식을 보고 놀랐습니다. 프렌치 토스트, 신선한 과일, 요구르트, 갓 구운 빵과 다양한 종류의 잼. 그녀가 평소에 먹던 간단한 라면이나 김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한 후 소연은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였지만 그것이 지금의 그녀였습니다. 정원으로 나가자 이건우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보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니? 네, 아버지. 소연은 아직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불러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방이었어요. 이건우는 옆자리를 가리켰고 소연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아,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단다.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꾸려 하지는 않을게. 내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적응했으면 해. 소연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아요. 제가 정말 소연이라니. 이건우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은혜든 소연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 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돌아왔다는 것만이 중요하지.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유괴됐는지, 그리고 왜 고아원에 버려졌는지. 이건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어. 그저 일반적인 유괴 사건으로만 봤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이건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다는 걸. 내가 그 당시 큰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 아마도 그 계약을 방해하기 위한 누군가의 계략이었을 거야. 그럼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은 건가요?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결국 찾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사라진 후 내 사업은 크게 흔들렸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 내가 돌아왔을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잊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내 가게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야채 가게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게. 오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건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김 집사에게 부탁해서 내 가게에 공고문을 붙여놨어.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업이라고.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가게로 돌아가야 해요. 오늘은 주말이라 손님이 많을 텐데. 물론이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가게를 더 크게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작은 야채 가게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고아원을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가게가 소중해요. 작지만 제 힘으로 일군 거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어요. 유기농 식품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건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도울 수 있어.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자. 우선은 내 일상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변화하면 저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건우는 소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연은 고아원에서의 삶과 그 후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18살에 고아원을 나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처음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밤에는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고요. 이건우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 동안 딸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고아원 원장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항상 제게 잘해주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우는 소연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내 어머니가 널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에 저도 함께 가볼 수 있을까요?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함께 가자. 오늘은 내 가게에 가서 일도 좀 하고. 소연을 시장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이건우는 몇 번이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35살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많은 경험과 고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인생에서 놓친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든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소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혜야, 어제 갑자기 어디 갔었니? 다들 걱정했다고.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할머니,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슈트를 입은 노신사가 은혜의 아버지라니 이상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은혜가 고아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계셨군요. 이건우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요.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가게로 들어가 앞치마를 입고 야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저녁에 제가 찾아갈게요.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여기 있을게.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렇게 이건우는 소연의 가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딸이 손님들과 대화하고 야채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연은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할 때 소연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해도 될까요? 아버지 저택에서요. 제가 잘하는 요리가 있거든요. 이건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오랜만에 집에서 누군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네. 이건우의 저택 주방은 소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신식 주방 기구들과 넓은 조리대,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오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압도되었지만 곧 익숙한 요리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고아원에서도 원장님을 도와 다른 아이들 간식을 만들곤 했죠. 소연이 야채를 썰며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딸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어머니도 요리를 정말 잘했단다. 특히 된장찌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지. 정말요? 저도 된장찌개를 자신 있게 만든답니다. 소연이 기쁜 듯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만들려는 것도 된장찌개예요. 물론 제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지만요. 이건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정말 기대되는구나. 소연이 주방을 자유롭게 오가며 요리하는 동안 이건우는 갑자기 이 저택이 생기를 되찾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이 큰 집은 그저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의 웃음소리와 요리하는 소리로 가득 찬 주방은 마치 30해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내일은 내 어머니의 묘소에 가보자. 추석이니까 차례도 지내야지. 소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사실 조금 긴장돼요.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어머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단다. 내가 없어진 후에는 매일 울었지. 우리 소연이만 돌아온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셨어. 이건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소연은 국자를 내려놓고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가셨나요?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내가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단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지만 자신을 위해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아요. 이건우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소연의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일품이었고 그녀가 준비한 나물과 생선구이도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정말 오랜만이야. 이건우가 감탄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맛과는 다르지만 정말 맛있구나. 소연은 기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요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 맛과 비슷하길 바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엄마가 해주던 음식을 그리워했거든요. 저는 그런 기억조차 없었죠. 이건우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자, 소연아.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우는 소연에게 가족 앨범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소연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많이 닮았어. 이건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똑같단다. 사진 속 어머니는 갓 태어난 소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에 넘치는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았나요? 물론이지. 어머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겼어. 항상 너를 안고 다니셨고 잠잘 때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지. 소연은 사진을 통해 자신이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던 가족의 모습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신의 모습과 행복해 보이는 부모님. 만약 그날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녀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제가 다시 이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이건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내 집이야, 소연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제 가게는 계속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삶이었으니까요. 당연하지. 내 일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우리가 가족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가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 이건우와 소연은 함께 차를 타고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연은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건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전하면 돼. 어머니는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실 거야. 묘소는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잘 관리된 잔디와 꽃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건우와 소연은 함께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소연이를 찾았어요. 이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연이가 돌아왔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소연이에요. 많이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추석 차례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소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짐을 가져와도 될까요? 저 이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건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이지. 오늘 당장 내 짐을 가져오자. 그날 저녁 소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책, 그리고 소중한 기념품들. 이건우는 딸의 소박한 삶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살면서도 딸은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소연아,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어. 내가 힘들게 살아온 날들은 이제 끝이야.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겼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이건우의 저택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손님방이 아닌 자신의 방으로 정한 새 방에서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놀라운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집에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이건우도 자신의 방에서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0해의 기다림 끝에 그의 딸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비록 아내는 이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없었지만 그는 아내의 영혼이 그들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점차 이건우의 저택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김 집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저녁에는 종종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아버지와 함께 먹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시장의 야채 가게로 출근했고요. 이건우는 가끔 시장에 들러 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은혜야, 요즘 너 달라 보이더라. 오늘도 시장에서 소연의 단골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아. 무슨 좋은 일 있니?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제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저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내 아버지가 부자신가 보네. 소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괴되었던 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상인들에게는 자신이 친부모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게 좀 확장할까 생각 중이에요. 유기농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식품도 함께 팔고 싶어서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 건강에 관심 많잖아. 잘 될 거야. 소연은 이미 아버지와 가게 확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우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소연은 조금씩 천천히 변화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건우였습니다. 소연아,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겠니? 저녁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단다. 네. 어떤 손님인데요? 나의 오랜 친구야. 김정환이라고. 내가 사라졌을 때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란다.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더구나. 소연은 잠시 긴장했습니다. 아직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소연으로 소개하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4시쯤 가게 문 닫고 갈게요. 소연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건우는 거실에서 한 노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건우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소연아, 이리 오렴. 이건우가 딸을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쪽은 내 오랜 친구 김정환 회장이야. 정환 형, 이쪽이 바로 제가 찾은 소연이에요. 김정환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소연이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미경이를 닮았어. 특히 그 눈매가. 소연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이라니.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렴. 내 아버지와 나는 대학 동창이고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란다. 내가 사라졌을 때 나도 함께 찾아다녔지. 김정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기적이로구나. 30년 만에 돌아오다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 행복해 보여.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정환은 소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이건우와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똑똑했어. 대학 시절에도 반에서 제일 우등생이었지. 하지만 너무 고집이 세서 가끔 문제가 되기도 했지. 김정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이건우가 장난스럽게 항의했습니다. 소연은 두 노인의 우정 어린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우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장난기 있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소연아, 내가 사라진 후 내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김정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웃던 사람이 웃음을 잃었지. 오직 일과 너를 찾는 것만이 그의 삶이었단다. 소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우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삼촌. 제가 돌아왔으니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김정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건우가 마침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정환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 내 가게는 계속하려고? 네, 일단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확장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유기농 식품과 건강식품 쪽으로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요즘 건강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거든. 내가 몇몇 관련 업체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 이건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소연이가 아직 적응 중이니까 천천히 진행하려고 해요. 서두르지 맙시다. 김정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소연은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김정환은 마치 오랜 가족처럼 그녀를 대했고 그의 따뜻한 미소와 유머는 소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정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너무 늦었구나. 형, 운전기사 불러놨으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김정환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김정환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난 30해 동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단다. 이제 그의 곁을 지켜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촌.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김정환이 떠난 후 소연은 거실로 돌아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삼촌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래, 정환이 형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야. 내가 사라졌을 때도 끝까지 함께 찾아다녔지.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제 실종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해 볼 수 없을까요? 누가 저를 유괴했는지, 그리고 왜 고아원에 버려졌는지. 이건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30해가 지난 일이라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알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잃어버린 30해에 대해서요. 이건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기대는 너무 하지 마. 오래된 사건이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유괴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고아원에 버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가져올 수도 있는 더 큰 아픔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내일 고아원에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원장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저를 정말 딸처럼 키워주셨거든요. 물론이지. 함께 가자. 나도 너를 키워주신 분께 인사드리고 싶구나. 다음 날, 이건우와 소연은 함께 소연이 자랐던 일산의 해바라기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부모 없이 자랐지만 이곳에서의 시간들은 따뜻했습니다.
은혜야. 현관에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소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경숙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소연은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 잘 지냈니? 가게는 어떻고? 원장은 소연 뒤에 서 있는 이건우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손님이신가요? 소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원장님,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제가 친부모를 찾았어요. 원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소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우연한 만남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원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은혜가, 아니 소연이가 유괴된 아이였다니. 원장은 이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겠군요.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찾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제 딸을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은혜는, 아니 소연이는 항상 착하고 자립심 강한 아이였어요. 스스로 길을 찾아갔죠. 원장실에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경숙 원장은 소연이 고아원에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995년 9월 말쯤이었어요. 해바라기 고아원 정문 앞에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초롱초롱한 5살 여자아이였죠. 가방 하나와 메모 한 장만 들려 있었고요. 메모요?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네, 제발 이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를 버린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심한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었던 것 같아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나요? 그래, 너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내가 박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은혜롭게 살라는 뜻으로. 이건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범인이 소연이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기억을 지우게 했을 수도 있겠군요. 기억을 지웠다니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약물이나 심리적 압박으로요. 어린아이는 쉽게 기억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건우가 설명했습니다. 소연이가 처음 왔을 때 몸에는 별다른 상처는 없었지만 심하게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그리고 팔목에 별 모양 흉터가 있었죠.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 소연이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물건이 아직 남아있나요?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이들의 개인 물품은 모두 보관해 두었어요. 잠시만요. 원장이 나간 사이 이건우와 소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낡은 핑크색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소연이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에요. 이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가방을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인형, 아이용 티셔츠, 그리고 깨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져 있었지만 명백히 소연이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소연이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야. 놀이동산에서. 소연도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어머니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기억해요. 놀이동산에서 솜사탕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건우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그날 너는 솜사탕을 처음 먹어봤지. 그리고 얼굴에 솜사탕을 묻히기도 했고,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파편적으로. 제가 정말 기억나요. 아버지, 저는 그날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이건우는 감격에 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연아. 내가 좋아하던 노란색 원피스였어. 원장은 감동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구나. 그들은 가방의 나머지 물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인형은 분명히 소연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티셔츠는 어머니가 직접 수놓으셨어.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소연은 티셔츠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소연아, 이 물건들이 어쩌면 범인을 찾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이건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유괴범이 이 가방을 준비했다는 건 이상해. 보통은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이렇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남기지는 않거든. 마치 누군가가 내가 언젠가 내 진짜 가족을 찾기를 바라는 것 같아. 원장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 생각, 저도 했어요. 이 아이를 버린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만 있었다면 이런 물건들을 남겨두진 않았을 거예요. 소연은 가방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때 제가 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1995년 9월 26일이었을 거예요.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이었으니까.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가 사라진 건 9월 24일이었어. 추석 당일이었지. 그럼 이틀 동안 저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건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거야.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단서를 하나 더 가지게 됐어. 원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소연은 잠시 고아원의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기꺼이 허락했고 소연은 현재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은혜 이모야. 나도 예전에 이곳에서 자랐단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도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를 찾았단다. 소연은 이건우를 가리켰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단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이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아이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사탕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건우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아원을 나서며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씩이요. 하지만 아직 유괴된 당시의 기억은 없어요. 그건 아마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 마음이 기억을 차단한 것 같아요.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집에 돌아왔다는 거니까.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범인을 찾으시려고요? 이건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찾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는 이제 새로운 삶에 집중하면 돼.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도 함께 진실을 찾고 싶어요. 이건우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인함이 빛났습니다. 이건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날 저녁 이건우는 김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발견한 물건들과 소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환 형, 혹시 당시 수사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보관되어 있을까요? 글쎄, 30해가 지났으니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알아볼게. 아직 경찰청에 아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고마워요, 형. 그리고 당시 내 주변에서 이 일을 꾸몄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 주세요. 비즈니스 라이벌이나 원한을 품은 사람들.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전화를 끊은 후 이건우는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어쩌면 좋지 않은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진실이든 그건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이건우는 딸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제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자.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길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이야.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해요. 둘은 함께 저택의 뒷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우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어머니는 별자리 보는 것을 좋아하셨어. 가을밤이면 항상 나와 함께 별을 보곤 했지. 정말요? 저도 별 보는 걸 좋아해요. 고아원에서도 밤에 몰래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곤 했어요. 이건우는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닮은 모양이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이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소연이는 자기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단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셨지.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머니가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건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내 어머니가 너를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강인하게 자라왔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소연은 아버지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환이 이건우의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건우야, 내가 옛 수사 기록을 찾아보고 몇 가지 정보를 더 알아냈어. 이건우와 소연은 김정환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김정환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1995년 소연이 유괴 사건 수사 기록이야. 내가 아는 형사의 도움으로 겨우 찾아냈지. 이건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연도 옆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CCTV 화면에 수상한 남자가 포착됐다고 나와 있네. 그런데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이건우가 서류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김정환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 내가 당시 내 회사와 거래하던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
뭔데? 그 즈음에 내가 서명한 해외 계약서 중 일부가 조작된 흔적이 있어. 특히 9월 23일 소연이가 유괴되기 하루 전에 말이야. 이건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작이라고? 어떤 계약서? 동남아 진출을 위한 투자 계약이야.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누군가가 계약 내용 일부를 살짝 바꿔놓은 것 같아. 이건 분명히 내부 사람이 개입했다는 뜻이야. 소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해치기 위한 계획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김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건우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사업적 약점을 잡으려 했던 거지. 그럼 범인은 아버지 회사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이건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당시 나와 가까이 일하던 사람은 오진석, 김태우 그리고 장민호. 김정환이 말을 끝맺었습니다. 장민호? 이건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신뢰했던 비서 장민호 말이야. 내가 조사해보니 그가 소연이가 유괴된 직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어. 그리고 몇 년 후에 동남아에서 사업을 시작했지. 그 사업이 바로 내가 투자했던 그 계약과 관련된 거야. 이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민호라. 그는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인데.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민호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김정환이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있어. 20년 만에 귀국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됐더군. 그를 만나봐야겠어. 이건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깐 건우야. 김정환이 말렸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 만약 그가 정말 범인이라면 너와 소연이를 해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30해를 빼앗아간 사람이 누군지. 이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증거를 모아보자. 그리고 나서 경찰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현명할 거야. 김정환이 동의했습니다. 내가 더 알아볼게. 장민호의 과거와 현재 활동에 대해서.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유괴한 범인이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소연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이건우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건우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안 오는구나. 너도 그렇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나도 그래. 장민호가 정말 범인일까? 그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저를 데려다 준 사람이 여자였대요. 여자라고? 이건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얼굴은 모르겠지만 여자가 저를 데려다 주고 가방과 메모를 남겼대요. 그렇다면 장민호가 혼자 일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군. 이건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어쩌면 그 여자가 제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려고 제 기억을 지웠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왜 고아원에 버렸을까?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에 맡겼다는 건 적어도 그들이 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겠지. 제 물건들도 함께 두고 갔고요. 마치 언젠가 제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 것처럼요. 이건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가 마음을 바꿨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단순히 나를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장민호와 연관된 여자, 그의 아내나 여동생, 혹은 당시 회사에 있던 여직원일 수도 있겠군.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모든 진실을. 이건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진실을 찾고 나면 어떻게 하고 싶니?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니?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30해를 앗아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시간 동안 소중한 경험을 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남은 인생까지 망치는 일이니까요. 이건우는 딸의 현명함에 감동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미움은 우리 자신만 해치는 거야. 다음 날 김정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건우야, 장민호의 과거를 좀 더 파헤쳐 봤어.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지. 뭔데? 장민호에게는 동생이 있었어. 여동생 장미영이라고. 그녀는 간호사였는데 1995년 당시 소아과에서 일했어. 그리고 그녀는 1995년 10월에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동남아로 떠났지. 장미영. 이건우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한두 번 만난 적 있어.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5년 전에 갑자기 자살했다는 거야. 필리핀에서 말이야. 소연과 이건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살이요? 그래, 유서에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 이건우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거의 확실해졌어. 장민호와 그의 동생 장미영이 소연이를 유괴한 범인이야. 그리고 아마도 장미영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소연이를 고아원에 버린 거겠지. 소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여자, 장미영이 저를 해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줬네요. 그래, 아마도 그녀는 처음부터 너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을 거야. 단지 오빠의 계획에 동참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거지. 김정환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건우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증거는 충분해. 장민호는 책임을 져야 해. 그날 오후 이건우와 소연 그리고 김정환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장민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소연은 야채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노년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60대 중반으로 보였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박은혜 씨신가요? 아니, 이소연 씨라고 해야 할까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는 장민호의 아내입니다. 황정숙이라고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유괴한 범인의 아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황정숙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소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황정숙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연 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해서요. 소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호가 체포되고 나서
그가 30해 전에 한 일을 자백했어요. 정말로 당신 남편과 그의 여동생이 저를 유괴한 건가요? 황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당시 이건우 회장님의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건우 회장님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회사 경영권을 가로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왜 저를 고아원에 보냈나요? 그건 미영이었어요. 장미영. 그녀는 처음에는 오빠를 도왔지만 곧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당신을 해치는 대신 고아원에 보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당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물건들도 함께 두었고요. 소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제 기억은 미영이 당신에게 약물을 투여했대요.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게 하는 당신이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도록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왜 자살했나요? 황정숙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마침내 견딜 수 없게 되었나 봐요. 그녀의 유서에서 당신을 유괴한 일에 대한 참회가 있었어요. 소연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해 전 그날처럼. 소연 씨, 저는 당신이 원한다면 어떤 처벌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비록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민호의 아내로서.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장미영 씨가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준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황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군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삶을 소중히 여기고 싶을 뿐이에요. 미움으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날 저녁 소연은 모든 이야기를 이건우에게 전했습니다. 이건우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정말 강하구나. 이런 진실을 알고도. 아버지, 저는 이제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로 놓아두고요. 물론 장민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소연아.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제가 일하던 야채 가게를 유기농 식품 회사로 확장하려고요.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데 쓰고 싶어요. 이건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할게. 몇 달 후 장민호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30해 전의 유괴 사건을 모두 자백했고 이건우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소연의 해바라기 유기농은 성공적으로 출범했고 그녀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건우와 소연은 매주 주말이면 미경의 묘소를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놓친 30해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소연아, 내가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구나. 이건우가 어느 가을 저녁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경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30해의 이별을 끝내고 이제 이건우와 소연은 새로운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고 미래는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연결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소영과 이건우의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연결과 희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건우는 30년 동안 딸을 찾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결국 기적처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의 책임자를 미워하기보다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칠 뿐이라는 소연의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셋째, 과거의 아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타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연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과 재회의 순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